지난달 26일이었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여당은 박영선 전 장관 그리고 우상호 의원의 2파전으로 좁혀졌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여당 두 후보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의 그 지지율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도 양자간, 다자간 해도 굉장히 압도적인 숫자가 나오는데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김재현 의원님? 민주당 후보 자체가 두 분이잖아요. 네네. 그중에 우상호 의원께서 본인의 능력이나 어떤 인품에 비해서 지지율이 좀 많이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영선 전 장관으로 쏠리는 거겠죠. 네. 또 출마 선언을 하니까 이제 민주당 성향의 서울 시민들이 우상호 의원보다는 박영선 전 장관에게 조금 눈이 쏠려서 그것이 지지율로 모아졌다고 보고, 또 하나는요, 지금 사실은 이게 지지율이라기보다는 인지도 싸움이 아닌가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상호 의원이 오랜 동안 정치 활동을 하고 당내에서 원내대표까지 하셨지만, 박영선 전 장관의 경우는 사실 과거에 아나운서 출신의 방송인이고 또 정치 활동을 하면서도 아주 굉장히 튀는 행보로 여러 가지 각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인지도를 높였고 그것이 지지도로 모아지지 않나 생각이 돼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는 지금 8명이거든요. 거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 무소속이 금태섭, 이런 분들이 모두 야권 지지자들의 어떤 지지세를 나눠 갖기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야당의 후보들보다 지지율이 숫자적으로 앞선다고 볼 수 있죠. 네,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대표, 나경원 후보, 지금 예비 후보입니다만, 오세훈 예비 후보 모두 제치고 박영선 장관의 숫자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원래 그 선거라는 것이 이제 요 초창기 요 때는 뭐냐면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박영선 후보는 이미 그 이미지가 오래전부터 형성이 됐기 때문에 후보 이미지가 형성되는 이 시기를 건너뛰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단축되는 측면이 이제 박영선 후보에게 있는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그 야권 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지리한 줄다리기, 삿바 싸움, 이런 것들에 이제 약간 피로감이 올 때 요 타이밍이 또 적당하게 그렇게 잘 잡혔다.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일단 출발은 박영선 후보가 좋은 기세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또 우상호 후보 역시 어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탄핵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을 이끌어낸 원내대표로서 당시 원내대표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억이 되기 시작하고 경쟁이 시작이 되면 또 만만치 않은 또 상승세를 기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 이 차출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느냐라고 제가 이제 라디오에서 질문을 했더니 그런 표현이 어색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본인의 의지보다는 어떻게 보면 당심이 더 컸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유권자들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제가 민주당 관계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물어봤는데요. 박영선 전 장관은 항상 자기가 그 출마하고 싶은 상황이면서도 그런 모양을 만들어서 출마를 해왔다고 하면서 약간 그 점에 동의하지 않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큰 선거에 출마할 때 막 그 내가 나가겠다고 나서는 것보다 옆에서 출마할 명분을 만들어주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출마하는 것이 훨씬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제 우상호 의원 혼자서 출마하겠다고 나왔을 때도
그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또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많았고 하니까 박영선 전 장관을 차출해서 출마시킨다는 그런 모양을 만들기가 쉬웠겠죠. 그 인지도에서 좀 앞선다는 게 이제 어떤 그 실력이라고 하는 내공이라고 하는 네. 뭐 컨텐츠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홍보를 해야 이게 안팎에 딱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영선이라는 이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다음 대선을 아주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춘 사람이어서 사실은 아직 정부에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상당히 그 형성을 한 네.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장관을 그만두고 나와서 출마 선언을 한 타이밍도 그렇게 조절을 한 측면이 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박영선 후보의 몸집을 키우는 그런 선거 전략인데 굉장히 유효한 전략인 것처럼 저는 그렇게 초반에는 보입니다. 예. 약간 꽃가마형인가요? 뭔가 자리를 좀 마련해 주기를 원하는. 제가 그 꽃가마라는 네. 표현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너무 노골적이었습니까? 조금 노골적일까 봐 망설였더니 사회자가 정리를 제가 해주시네요. 명사회자십니다. 근데 꽃가마형. 저한테 말씀하신 그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실제로 꽃가마 태우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왠지 그랬을 것 같아요. 저렇게 내부를 잘 파악하고 있으니 저희가 이게 곤란합니다. 저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전 장관이 사실 고민했던 이유는 꽃가마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총리직을 조금 염두에 뒀던 것은 아닌가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측이 나오게끔 나오게끔. 어떤 장관의 사퇴나 출마 선언의 시기를 잘 조절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상상력이 동원되도록 네. 조미료까지 잘 준비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최고의 전략입니다. 최고의 전략이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박영선 후보와 의정 활동 같이 하셨죠? 뭐 스치듯 하셨을 수도 있고 저는 뭐- 격렬하게 하셨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죠? 저는 아주 힘든. 네, 솔직히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박영선 후보의 장점과 단점. 김재현 의원님 맘 놓고 말씀하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소위 야당 시절에는 파이팅이 좋다 이런 표현을 쓰죠. 아주 네네. 물불 가리지 않고 이제 뭐 의혹을 제기한다든가 또 여당이나 청와대에 대해서 집중 공격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었고 그분이 법사위원장 할 때는요. 그때는 정말 저 여당이 마비가 됐어요. 그 정도입니까? 예, 뭐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당시에 몇 가지 법안은 아예 법사위원장이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해서 통과가 안 됐었어요. 그 정도로 강한 전투력을 가진 분이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상대하기 굉장히 힘든 분이죠. 네. 저는 이제 이완구 원내대표 시절에 제가 여야 협상의 실무자였는데 원내수석으로서 근데 아주 제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맘 놓고 네. 못 하시는군요. 뭐 그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은 많으나 하지 못하겠다. 아니, 뭐 네.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는 건 신사답지 못한 일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좀 거들어드리면 네네. 이제 박영선 지금 후보가 이제 원내 대표를 할 때 제가 이제 원내 부대표 뭐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함께 좀 많이 이제 가까이서 지켜봤거든요. 이제 워낙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니까 그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그렇죠. 있어요. 장단점이 되죠. 그래서 네. 섬세하고 막 이렇게 챙겨나가는 부분은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고 거기에 전투력까지 같이 갖추셨는데 때로는 그 섬세함이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감정들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날 때가 있어서 네. 굉장히 또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네. 의원님 지금 뭐 그래도 검색하고 그때 계십니까? 당시에 여기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그때 당시에 찾아보군요. 이제 이완구 대표가 박영선 원내대표 네. 생일상을 만들어줬어요. 생일 케이크를 그 올려놓고 박수 치고 이러니까 또 그때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뭐 혹시 감동에 눈물을 흘린 거 아닙니까? 뭐 그래서는 아닌데 눈물까지는 굉장히 아니었다. 그 순진한 구석이 좀 있어요. 순진한. 약간 소녀다운 면도 있고 굉장히 그 아 근데 뭐 투지의 여성. 한번 저 성질을 부리면 무섭죠. 네. 우리는 그냥 두 분 다 발언을 좀 최대한 험백산해야 돼. 자제하시는 거 보니까 좀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아, 천하의 우리 김재현 의원께서 무섭다는 표현. 그러니까요. 제가 할 말이 이렇어요. 간단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후보 여러 가지 이제 뭐 이걸 논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견해라고 해야 될지 소위 말하는 친문이냐 비문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지금 박영선 후보는 내가 원래 진짜 찐문이었다.
본캐였다. 최근에 또 문재인 보유국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땐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대통령이 되시고 아마 첫 장관이 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네네. 네네. 본인의 기대뿐만이 아니라 저도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장관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박영선 의원에게 서운한 게 있으실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아마 이번에 이제 그런 발언을 하신 것은 소위 친문이 있다면 친문의 강력한 지지를 좀 받고자 하는 네. 그것도 역시 계산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문재인 지지자의 표에 호소해서 자기가 거기에 업혀가려는 그런 좋지 못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서울 시민이 다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또 네. 특히 문재인이라는 분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우리 국민 중에서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표현을 쓰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은 나 안 찍어도 돼 이런 정도의 좀 오만한 네. 발상이라고 봐요. 근데 그게 이제 김재현 의원이 오만한 게 아니고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 지금 절실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경선이 우상호 후보에 비해서 조직력에서는 좀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일반적인 언론의 평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경선을 통과해야 되니까 우선 이 내부부터 빨리 해야 되거든. 절실하게 급한 거 이거부터 해야 일반 시민들에게도 드릴 말씀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이미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고 또 더욱이 여성 가산점까지 받잖아요. 그리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박영선 장관은 야권의 단일 후보가 나오더라도 해볼 만하고 안타깝게도 우상호 의원은 영 못 미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당원들이 선택이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별로 현명하지 못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공약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정치 이전에 정책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늦게 뛰어들었지만 그래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구상들을 밝히긴 했습니다. 21분 거리 등등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서울시 대전환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내세우면서 그 21분 컴팩트 도시, 다핵 도시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캠프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우선 나부터 이해가 안 돼. 설명 좀 해줘라. 이게 무슨 소리냐. 네. 그런데 우선 21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공간적 개념뿐만이 아니라 이게 시간적 개념 이런 뜻이 같이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를 보면 강남, 마포, 여의도 이런 식으로 보면 업무지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베드타운은 따로 이제 분리가 돼 있는 이런 것인데요. 이제 박영선 후보 생각은 인구 50만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다핵 기능들을 만들고 그 안에서 주거, 업무, 의료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그러한 어떤 설계를 서울시를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내가 사는 그곳에서 내가 업무를 하는 그곳에서 21분의 범위 안에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도시 공간을 새로 설계하는 상상력을 한번 내가 발휘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변화, 새로운 시도가 없으면 아마 미래로 나아가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력을 또 응원합니다. 네. 같은 당이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해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재현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21분 컴팩트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벌써 한 달 전에 내놓은 게 부산을 15분 컴팩트 도시로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네. 확연한 차이가 있는 15분과 21분. 이제 규모가 다르니까. 근데 네. 아니 표절을 해도 좀 말이라도 좀 바꿔가지고 하지. 그 21분 컴팩트 도시는 15분 컴팩트 도시에 6분을 못했어요. 그럼 부산보다 서울이 이제 크니까 그랬겠죠. 어떻게 표절을 해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까. 또 21개 다핵 도시 그렇게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조은희 구청장이 25개 다핵 도시라고 발표해 놓으니까 그걸 또 줄였어요, 숫자를. 하더라도 세련되게. 하더라도 아니 네. 내용은 비슷하더라도 하다못해 그 제목이라도 좀 달라야지. 이거는 숫자만 바꿨어요.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표절이다. 공약 이건 표절이 아니고 범죄야, 범죄. 그 검사 출신 의원께서 김재현 의원님 그런데 범죄. 컴팩트 도시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이제 모두의 개념이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도시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체적인 이제 합의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트렌드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상호 후보가 이야기하는 강변도로에 네, 네. 뚜껑을 씌우고 그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것들 이거 새로운 개념들이거든요. 다 그 안에 있는 개념들이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앞을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공유하고 있는 신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 컴팩트 도시가 잘못되었다, 잘됐다 이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그 서울, 부산에서 그것도 야당 소속 그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을 하나씩 빼서 노력도 없이 숫자를 그렇잖아요. 좀 민망했다 보기에. 아니 이제 제가 또 박영선 후보한테 좀 혼날 각오를 하고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런 말씀하셨다면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에 비해서 우상호 후보 참 외롭게 싸웠습니다. 일찌감치 선언을 했지만 소위 말하는 뭐 지지도 혹은 인지도에서 상당히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어쨌든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뭐 선출직으로는 마지막이다 이런 각오를 보여주기도 했죠. 3년 만에 서울시장 재도전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요? 그 성품이나 또 자질이나 모든 면에서 우상호 의원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뭐 서울시장 으로서도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당내 평가는 뭐 제가 들어보면 우상호 의원이 좀 공부를 하지 않는다 이런. 그것도 전화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거 그렇게 하면 누가 이야기하더라고 제가 일러줘야지.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상호 의원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우상호 의원의 공약을 보면서 제가 좀 황당하게 느꼈던 게 아니 올림픽대로 하고 강북 강변로에다가 그걸 정말 그걸 터널로 만들어서 그 위에다 아파트를 짓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강변의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도시 큰 자산으로 삼거든요. 그 도시 아름다움이라든가 또는 발전도 그 강을 중심으로 더 나가서 그것이 큰 관광 자원이죠. 근데 우리 이제 한강은 하산 계수가 높아서 즉 말해서 홍수 때하고 가물 때하고의 수위 차이가 거의 그냥 두면 700배 정도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강 상류에 그동안에 과거에 이제 개발연대 다목적 댐을 여러 개를 건설을 하고 한강을 전부 준설을 하고 개발을 해서 오늘날 한강을 만든 거거든요. 이해찬 전 대표가 서울이 천박한 도시가 되었다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한강변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이렇게 천박한 도시를 만들었다. 그렇게 그런데 이야기했거든요.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류의 어떤 도시 설계나 건설이 이미 다른 나라 일부 국가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허황된 건 아니다라고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네. 예를 들어 고속화 도로를 뚜껑을 씌우고 그 위에 집 짓겠다는 발상은 이유가 공공주택을 많이 짓겠다고 하니 서울에 집을 지을 데가 없잖아요. 서울에 택지를 공급하는 방법은 지금 도심을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또는 기존 노후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을 해서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수단인데 그걸 하지 않으려고 온갖 그 국리를 하다 보니까 나온 발상이에요, 그게. 동의할 수 없다. 네. 이게 정도가 있는데 정도는 벗어나서 나쁜 길을 뒷골목을 찾아보니까 엉뚱한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저분은 시장이 진짜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 계속 칭찬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말미에 이렇게 정확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 기자님? 네. 그래도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도 훌륭하지만 훌륭하다. 서울시장은 안 된다. 뭐 이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우상호 의원에 지금 대해서. 네.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인 것은 뭐 다 합의가 되는데 정작 수도권에 이 공급을 확대할 땅이 없어요. 지금 정말로. 그래서 지금 우상호 후보가 이거를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서울의 몇 군데를 지금 이제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빗물 펌프장 같은 게 있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굉장히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활용되지 않는 시설이잖아요. 빗물 펌프장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위에 아름다운
그 설계를 해서 뚜껑을 씌우는 거죠. 그게 거기에서 이제 택지를 만들어서 그 위에 이제 주민이 사는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짓는 개념인데요. 네, 네, 네. 이게 세계적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개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공원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라는 것은 하늘도 보고 이렇게 자연 속에 있어야 되는데 공원 위에 뚜껑을 씌웁니다. 예. 그래서 그 위에 또 아파트를 짓죠. 그래서 공원의 원래 자연적 의미를 유지하면서도 이 공원을 사람의 주거 공간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뚜껑을 씌우면서 그 택지를 마련하는 이게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까 뭐 박영선 후보의 컴팩트 21이나 또 우상호 후보의 이런 새로운 개념의 어떤 주택 주거 공간의 마련 이런 것들을 좀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하는 도전이다 이렇게 보고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들과 잘 협의하면서 또 보완해 나가고 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네.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민간 분야에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고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 지구가 많이 지정이 되었었거든요. 지금 이 정부는 그런 지금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은 무조건 막으면서 무슨 공공주택을 통해서 싸게 공급을 하겠다는 것인데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시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그 양을 공급할 방법이 없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재건축 재개발을 늘리겠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다행히 보니까 박영선 후보가 재건축을 풀겠다고 이야기도 네, 또 하더라고요. 강남 쪽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풀 것인지는 또 미지수죠. 또 그 전혀 재건축을 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한 규제를 해서 푼다면 푸는 게 아니죠. 민간에게 그런 택지를 공급하게 하는 제도적인 방법으로 정리를 해주면 이 상황이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해 가면서 시장 가격이나 시장의 가치로 시장 기구에서 잘 공급이 될 텐데 그걸 틀어막고 내가 해주겠다고 하니까 도처에서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료를 찾아봤더니 지난 2018년 이제 당시 경선 당시에 박원순 당시 후보가 물론 압도적으로 1위였지만 박영선 당시 후보가 19%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상 후보가 14%대.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직력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러니까 우상 후보의 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진다라는 느낌은 별로 안 받습니다. 그 당시 수치만 봤을 때. 근데 지금 수치로 보면은 이거 좀 숫자가 왜 이렇게 변한 거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일반적으로 언론의 분석이 우상호 의원은 조직력에서 앞선다, 박영선 후보는 인지도에서 앞선다, 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데 꼭 그렇게 딱 칼로 물베듯이 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평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특히 우상호 후보의 조직력이 앞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만히 당내를 지켜보면 네. 이제 박영선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현역 국회의원들과의 접촉면이 굉장히 넓었어요. 스킨십도 좋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그리고 그 민주당 내에 어떤 혁신 그룹으로 알려져 있는 뭐 더 좋은 미래라든지 지도자급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면서 초재선 의원들과 교감을 많이 하고 또 지도도 하고 이런 입장에 있거든요. 네. 우상호 의원의 강점은 저는 이렇게 봐요. 어떤 386의 맏형 그리고 어떤 민주화의 뭐 시대의 뭐 지도자 투쟁적인 이미지를 가졌던 시기가 있다면 아마 3선쯤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그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품이 넓은 그러한 어떤 정치 철학과 이런 모습들을 당내에 꾸준하게 보여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균형이 갖춰진 정치인이다. 또 그러면서 당내 현역 국회의원들과 접촉면을 계속 넓혀왔고 함께 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기 전에 2월 1일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으로 뭐 면접, 국민 면접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지켜보셨을 텐데 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이거 난리 났죠. 대박입니다. 그 김재원 의원님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전에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의 양상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납니다. 네. 예, 그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제 국민 면접이라고 하는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냈어요. 네. 과거에 이제 우리도 면접 공천 심사를 받아보지만 공개되지 않은 그러한 이제 면접을 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 이것을 통해서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전 국민들에게 사전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된 그 실제 국민 경선 면접에서는 실시간으로 또 질문도 받았고요. 또 그 면접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도 질문을 받고 그래서 세 그루핑으로 다양한 질문을 받아가지고 전 당원들에게 국민들에게 우리 델리민주 민주당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하는 그래서 야권만큼 요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똘똘한 하나를 딱 건지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비대면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스마트 정당의 모습을 먼저 우리가 이끌고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자평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했습니까? 그날? 그거는 뭐 제가 말씀을 못 주시는 건가요? 김재원 의원님은 안 보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으시는 누가 평이라도 잘했을 것 한번 같은가요? 뭐 그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 그 앞에 사실 저 대국민 그 프레젠테이션을 했지 않습니까? 완벽한 표절이었죠. 그것도 표절이다. 예. 그것도 표절. 아, 제가 너무 오늘 오늘은 표절 프레임으로. 밀고 가시는. 아니 그래서 거의 당이 그냥 범죄 행위에 가담한. 의원님 여기서 정리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당의 서울시장 경선 레이스에 대한 두 분의 사이다 한 줄 평을 듣겠습니다. 뭐 미안하지만 하여튼 박영선 후보, 우상호 후보 대의를 위해서 잘 생각해 보면 불출마가 답이죠. 저의 사이다 한 줄 평은 우후죽순입니다. 우후죽순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국민의힘처럼 후보가 많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우후죽순이 있고 그다음에 비온 후의 죽순은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쭉 자라거든요. 그래서 앞에 우후죽순은 국민의힘의 우후죽순을 가져가시고 뒤에 우후죽순은 우리 민주당 두 후보가 늦었지만 이 비를 맞고 나서 쭉 자라서 높고 고든 대나무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줄 평 잘 한 줄 평은 제가 들었습니다. 잘했죠. 네, 오해의 또 해석을 했어요. 네, 한 줄 평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빅데이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 등록 첫날인 2020년 12월 8일부터 2021년 1월 29일까지 53일 동안 총 12개 채널 22만 개 이상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박영선, 우상호 경선 후보의 빅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총 정보량입니다. 박 후보는 8만 5천 건을 넘어섰고 의원은 4만 5천 건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박 후보의 총 정보량은 우 후보의 2배 정도 많게 집계가 됐습니다. 다음은 후보별로 최근 급상승한 연관어에 대해서 조사해봤습니다. 먼저 박영선 후보와 관련해서요.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힘들다라는 키워드가 1000건을 넘어 1위입니다. 여야 후보들이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박영선 후보가 서울 강남 지역 재개발, 재건축 이슈에 대해 입장을 내놨죠. 1980년대식 아파트를 더는 지속하기 힘들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힘들다, 힘들어지다 등의 단어가 관련 급상승 연관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라디오인데요. 박영선 후보는 출마 선언 바로 다음 날인 27일 KBS의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박원순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밝히면서 선거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네, 연관어 중에서 존중하다라는 말도 눈에 띄는데요. 최근 조수진 의원의 조선시대 후궁 발언에 대해 박영선 후보가 고민정 의원을 위로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정치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은 우상호 후보의 급상승 연관어입니다. 1위에 오른 강남을 비롯해서 상위권에 있는 눈물, 녹물 등은요. 우 후보가 나경원 의원의 음마아파트 재건축 발언을 비판하면서 나온 것들입니다. 연관어 2위인 총선이라는 단어는 역시 야당 후보를 공격하면서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세훈 후보가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원인에 대해 특정 지역 출신 3040 세대 그리고 조선족 출신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우상호 후보가 지역, 세대 그리고 동포 혐오에 민낯이 드러났다며 오 후보를 강하게 쏘아붙였는데요. 이 공방전 속에서 총선이라는 단어가 연관됐습니다.
네, 이렇게 급상승 연관어를 살펴보면요. 두 후보의 선거 행보의 차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상호 후보는 야당 후보들을 향해 공세를 취하는 모습이고 박영선 후보는 상대에 대한 공세를 자제하면서 본선을 대비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주 주요 이슈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지난 2018년 4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북한의 원전 건설을 제한했느냐 혹은 검토했느냐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산업부가 관련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6페이지에 달하는 관련 문건을 공개했고 앞부분에 또 끝부분에 어떤 그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우리 김재원 의원님부터 말씀을 하셔야 될 주제 아닌가 뭔가 싶어요. 방패가 될 것 같습니다. 들어드릴게 많이 하셔요. 네, 김재원 의원님. 저부터요? 네. 아니 이게 원래 어떻게 해서 이 논란이 시작됐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게요. 월성 1호기 원전을 대통령 지시로 결국은 이제 중단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그 중단시키는 과정에 이게 경제성이 없어서 중단시킨다는 식으로 그 조작된 경제성 평가를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감사원 감사에 넘어갔는데 감사원 감사가 시작될 때 산업부 공무원들이 밤중에 몰래 들어가서 관련된 자료들을 몽땅 파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사방해죄로 고발이 되고 그것이 이제 검찰 수사에 들어갔고 검찰 수사 결과 이 감사방해죄로 재판에 넘어갔잖아요. 그 재판에 넘어간 공소장에 이 사람들이 무슨 자료를 파기를 한 것인지가 밝혀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파기한 문서들의 날짜가 2018년도 1차 남북 정상회담, 2차 남북 정상회담 그 중간에 이 문서들이 없어진 것이고 그 문서들의 파일 이름은 북원추, 북한 원전 추진. 네, 줄임말로. 네. 민주화 추진인 줄 알았어요. 북원추 또 뭐 북한 관련된 뽀여이스 이런 그 파일명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몰래 삭제를 하니 이제 이게 좀 꼬리가 하나씩 들통나기 시작한 거죠. 더욱이 이 수사를 한다고 그걸 검찰 개혁이라고 포장해서 윤석열 쫓아내려고 징계까지 하다가 그게 또 법원에서 제지가 됐잖아요. 기승전 윤석열 찍어내기라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윤석열도 그냥 결국은 이 북한 관련된 이슈 이것을 숨기려고 하다가 희생된 케이스라고 보죠.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뭔가 있는데 결국 지금 숨기기에 너무 급급하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나와서 뭐 야당이 명운을 걸어라 그런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청와대 정무수석이 네. 공개했을 때 당신들 주장하는 게 없으면 망할 줄 알아라 뭐 이런 취지잖아요. 명운을 걸으라는 게. 근데 사실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이 많은 이야기는 북한이 뭐 정상적으로 어떤 그 활동을 하고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면 가능한 이야기인데 핵실험을 하고 맨날 뭐 미국을 향해서 전쟁을 한 해 만에 정상적인 국가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네네. 거기에 왜 이렇게 퍼주지를 못해서 이렇게 안달을 하느냐라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몰래 뽀여있을 만들어서 문서를 만들었다가 그걸 또 숨겨놓고는 국민들이 의심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야당이 의혹 제기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야당이 그런 의혹과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이 있다. 이적행위라고 하는 그냥 집채만한 그 바위를 던져버리니까 최재성 정무수석이 나설 수밖에 없죠. 그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겁니다. 우선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의 제일 머리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문에. 이것은 내부 검토용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돼 있고 그 결문에 보면 이것은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추진 수준과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 이 비핵화의 추진 정도에 따라서 추후 검토할 내용이다. 이렇게 한계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8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산업부 문건 작성되기 전에 2018년 3월의 기사들을 보면 이런 기사예요. 김정은 핵무기 없애면 한국형 원전 지어주자. 그다음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자.
북한의 한국형 원전 짓자. 땡땡 원전 수출 국민행동 공식활동 스타트. 북한 산림보건 원전 건설이 답이다. 이게 2018년 3월 즈음에 나온 대한민국 언론들의 기사 제목들이에요. 자, 이렇게 언론이 이야기를 분위기를 하고 있고 언론도 이때는 남북 정상회담이 잘 되고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어서 비핵화가 된다면 그렇게 하자는 걸 전제로 하고 있을 때죠. 네네. 1차 남북 정상회담이 2018년 4월 27일 날 열렸어요. 그리고 6월 12일 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예정이 되어 있었죠. 산업부 담당 공무원이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각 부처마다 가지고 있는데 그 담당 공무원이 그 비핵화를 전제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공무원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에너지 협력은 지난 30여 년간 쭉 캐도 때부터 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전 정부에서도 다 갖고 있던 문건인데 그 공무원이 서랍에서 꺼내가지고 몇 자 고쳤을 겁니다. 그것을 비밀리에 북한에 지어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면 그게 2페이지짜리, 4페이지짜리 문건밖에 안 되겠습니까? 아까 김재원 의원님 말씀 잘 하셨어요. 우선 제가 정리를 빨리 해보면 첫째,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되는 것이 선결 조건입니다. 그것이 선결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국제법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첫째,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했는데 거기에 복귀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회원국으로 가입을 해서 엄격한 심사를 검열을 받아야 해요. 네.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됐다 하더라도 원전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기술과 장비가 전부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어느 것도 줄 수가 없어요. 또 북미 간의 원자력 협정 체결이 되어야 하는 이런 국제법의 요건들이 줄줄이 쌓여 있어요. 자, 그런 건 차치하고라도 수조 원이 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예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데 야당을 모르게 수조 원의 예산을 어떻게 승인하고 마련하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에서 모를 리가 없으세요. 그런데도 이것을 이적 행위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지난번 2012년에 NLL 문건을 들고 그렇게 저희를 괴롭혔듯이 이것이 때만 되면 불어오는 북풍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북풍은 계절풍인데 이제 입춘이 왔으니까 이제 이것을 동남풍으로 바꾸자. 이제는 좀 오해를 좀 풀어주시고 저희들은 방역과 민생과 경제라고 하는 이 국민을 위한 주제로 나갈 테니까 국민의힘이 저희들을 따라오려면 오시고 계속 원전에 머무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드린 설명을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도 뭐 똑같이 알고 있어요. 북한에 비밀리에 원전을 지어줄 방법은 없어요. 다만 지금 이야기는 그때 그 북한의 실체도 모르고 그 이후에 그 ICBM까지 개발해서 지금 뭐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한다 그러고 더 나가서 뭐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그런 ICBM을 개발한다고 하고 있는 그 상황도 모르고 잘 되면 원전도 지어줄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어떻게 하자라고 할 정도로 경솔한 처신을 했느냐 이게 첫째 문제라는 것이고 또 원전의 하나는 원자도 남북 정상회담 중에 꺼낸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근데 왜 북원추냐 이 말이죠. 왜 북한 원전 추진이냐, 왜 뽀여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때 한쪽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중단시키고 그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원자력 산업 전반이 지금 거의 이제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가 있거든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갑자기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울 원전을 중단시켰다가 다시 이걸 지어서 북한에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방안, 그런 생각까지 한켠에서 하고 있었다는 것이 경악할 일이죠. 그게 네. 산업부 공무원이 보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니까 덮은 서류인데 그것을 마치 청와대에 보고하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처럼 그렇게 전제로 말씀하시는 건 곤란하다는 것이고요. 그때 건넸던 USB 거기에 한반도 경제 지도 이게 이제 들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2015년에 문재인 당 대표 시절에 이미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때 USB 내용도 북한의 수력
화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우리 유수 언론들이 다 USB 내용을 이미 보도했어요. 거기에 원자력에 이응자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USB는 이미 북한에만 준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전달했다라고 정의용 외교안보 장관 후보자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 기획하고 지시해서 문건을 만들고 그것을 정권 차원에서 토론하고 추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전제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 검토했다고 하는 문건을 그렇게 보여있스에 넣어가지고 몰래 그 보관하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 대상도 아닌데 밤중에 도둑처럼 들어가서 새벽까지 그걸 왜 지웁니까?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사무관도 해보고 청와대 수석도 해봤는데요. 그런 문건을 사무관 서기관이 만든다고요? 청와대 지시도 없이요? 언론도 다 쓰고 있는데 왜 못 만들어 자기 일인데. 아이, 그거 말도 안 되는 아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 4월 27일 날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6월 12일 날 북미 싱가포르 회담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최선희인가 김계관인가 난 잘 모르겠는데 네.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에게 막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혈질인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나 그 저 회담 안 할래. 라고 이야기한 게 5월 24일이에요. 최선희가 비판을 했고 김계관이 막았죠. 나중에 사과를 그렇습니까? 했죠. 예, 네, 제 기억은 정확한가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런 사단이 나니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에게 5월 25일 날 큰일 났다, 급하다. 미국이 안 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급히 만나자. 그래서 만난 것이 5월 26일 2차 남북 정상회담이에요. 비공개 회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면 1차와 2차 사이에 구분권이 작성이 됐다. 그러니까 2차 정상회담 때 이걸 몰래 건네주려고 만들었다. 이런 이제 취지인데 아니 한나절 만에 갑자기 잡힌 정상회담인데 어떻게 그걸 예상하고 거기에 주기 위해서 만들었겠습니까? 뭐 이 내용을 모르면 의혹을 제기할 수 있으나 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훤히 이해가 된다는 표정 감사합니다. 아,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네. 저는 말도 내용-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신 제나바비 이후에 지어주기로 이제 실제 공사까지 했죠. 경수로 부지에 있었던 걸 이미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DMZ에 원전을 네. 건설한다는 전 개인적으로 되게 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신한울 3, 4호기 이미 중단됐습니다. 2017년 10월에 저희가 이제 3, 4호기는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 그것을 재활용해서 송전하는 방안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 기술적으로.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현 정부의 입장과 완전히 배치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그러니까 됩니까? 사회자의 분석을 들으면서도 깜짝 놀랐는데 사실 DMZ 때는 신평화지대 거기에 어떤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맞지 않는 개념. 좀 황당한 개념입니다. 황당하죠. 네,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실 한울 3, 4호기도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서 이제 안 하기로 돼 있는 것인데 거기에 그걸 살려서 원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원전 마피아 또 원자력 마피아들이 이걸 제동을 걸기 위해서 만드는 이분건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또 나도 해보게 됩니다. 황당하죠? 그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공무원이면 그런 발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거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라 하니까 있는 것 없는 것 다 만들다가 보니까 그런 게 만들어진 거예요. 원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걸 모르겠어요. 청와대 같은 데서 보통 뭐 급하면 시키거든요. 이 방안을 한번 가능한 걸 다 검토를 해보라. 그래서 장단점을 분석해라. 그런 지시도 없이 공무원이 그런 안을 만들어 놓고 뽀여있어에 넣어놨겠어요? 부검수에 넣어놨겠냐고요? 그런데 일부 보도에 그러니까. 따르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되게 설명해볼게 들어봐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준비단이 구성이 돼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제 단장으로 준비를 했어요.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그러면 정부는 통상적으로 정상회담 결과 이행위원회를 만들어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각 부처별로 장차관들이 그럼 우리 부처는 무엇을 할 거냐라고 다 준비해봐라고 다 아이디어. 지시 받았죠. 그런데 그게 의원님 통상적인 절차지 청와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줘야지 하고 딱 기획해가지고 그거 해봐라고 그것만 한 게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원전을 지어주거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마련해 보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맞아요. 그때.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그렇게 지금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네. 다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증거인멸하다가 지금 담당 공무원은 구속돼 있잖아요. 문제 제기를 하면 친절하게 설명할 생각을 안 하고 왜 협박을 하느냐 이 말이죠. 이렇게 친절하게 원본은- 설명을 또 하는데도 하나는 원본은 하나는 남아 있습니다. 네. 정상회담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그 이슈잖아요. 근데 거기에 USB로 문건을 전달한다는 거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분량이 너무 많아서 준 거예요. 그 분량이 세부적인 계획까지 전부 마련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줄 테니까 걱정 마라 하기 위해서 USB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거 끌고 가실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아니 이제 뭐 다 이야기 끝난 끝났습니까? 건데 뭐 네. 다만 뭐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명운을 걸어라 이렇게 협박만 안 하면 뭐 그냥 아니, 네. 명은 걸으라고 그 이제 안할 정무수석 테니까.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이거 장사 나라의 명운이 걸린 일인데 무슨 뭐 정당한 명운을 걸 게 뭐 있어요? 이적행위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제 남는 장사 잘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손해 좀 볼 네, 테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각자 화가 나신 것으로. 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국민의힘 김재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2월 말이면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시작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요. 우리 모두 방역의 고삐를 다시 한번 단단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 톡톡 사이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ou